네, 안녕하세요. 저 소프트웨어 공학 김우선입니다. 오늘 선거 때문에 휴강을 하게 돼서 동영상 수업으로 대신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영어 수업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거 한글 수업은 좀 짧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매니지먼트는 어, 매니지먼트 잘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은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매니지먼트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도 좋은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 매니지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 이래요. 우선 뭐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은 우선은 컨트랙트 계약서를 써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뭐 그 팀 멤버를 모으고, 그리고 팀 멤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리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스케줄 짜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모니터링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역할 매니지먼트 하는 과정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한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하는 단계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속성들, 제약사항들 확인하고 여러 프로젝트 파라미터들, 뭐 비용이라든지 개발 기간, 이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일스톤, 딜리버러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 산출물, 최종 결과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게 프로젝트 플래닝에서 하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스케줄을 먼저 짜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매니저가 체크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말도 구조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뭘 보냐면은 프로젝트 마일스톤, 딜리버러블, 요걸 주로 봅니다. 이건 뭐 중간 산출물을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중간 산출물이 나오면은 그걸 확인해 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안 나오면은 딜레이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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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일스톤, 딜리버러블로 보통 프로젝트의 중간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뭐 마일스톤 중간 산출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액티버티들이 있는데, 그 중간 결과물을 마일스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딜리버러블은 최종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액티버티마다 중간 산출물을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도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스톤 정해놓고 그걸 계속 확인해가면서 진도를 점검하는 게 매니저가 하는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또는 계속적으로 스케줄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내용의 제품을 만들든 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즉 처음에 만든 스케줄대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조정하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플래닝 계획하는 단계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네, 계획하는 단계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먼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계획하는 거에서 뭐 프로젝트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플래닝이라는 거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터레이티브 한다는 말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변동성을 항상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이포트, 기간, 개발 비용 등등을 모두 추정을 해야 되고요. 리스크도 역시 항상 어느 정도는 점검을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항상 품질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는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도 정의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항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허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계획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기본적인 스텝은 다음과 같이 8가지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범위, 개발 범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능, 비기능들을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현황, 시스템 현황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계에서는 개발 비용, 그리고 뭐 전체적인 필요 인원들 이런 부분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위험 요소들을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계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스코프라고 하면은 뭐 옆에 여러 가지 스코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사업 범위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스코프일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서빌리티 스터디는 뭐냐면은 보통 피나 파이낸셜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너무 오버버지 된다든지 비용이 비싼 걸 쓰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들. 테크니컬 피서빌리티는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장비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리소스 피서빌리티는 개발 도구라든지 그쪽의 서버 뭐라든지 어떤 장비들이 이 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가 라는 부분들. 비즈니스 피서빌리티는 과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비즈니스적인 비네핏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게 피서빌리티 스터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당성 조사라고 보면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뭐 재정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뭐 자원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실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는 조사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 기술들 뭐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할 거냐 안 할 거냐,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되면 필요한 기술들, 뭐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아니면 뭐 운영 환경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피서빌리티 스터디 타당성 조사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 끝나면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 리퀘어먼트를 만들게 되는데, 리퀘어먼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펑셔널 앤 non 펑셔널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펑셔널과 non 펑셔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펑셔널 리퀘어먼트는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인지 설명하는 게 펑셔널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컨텐츠 업데이트, 통합 검색 뭐 이런 게 그 내용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non-functional requirement가 있는데, non-functional requirement는 뭐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사용성, 이런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 안정성 등에 대한 how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non-functional requirement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로는 이런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하는 requirement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현재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까지 분석이 끝났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는 개발 방법과 적절한 언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개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프레는 도큐멘트, 그리고 어제의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어떤 개발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하이 레벨 언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좋고요. 만약 디테일하게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시스템, 아니면 굉장히 빨리 반응해야 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때는 좀 로우 레벨 언어 좀 컨트롤을 좀 할 수 있게, 최적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API라고 해서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그 같이 팀들의 어떤 개발 능력, 개발 언어, 할 수 있는 언어 활용 능력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젝트의 언어, 개발 언어를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개발 방법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랜 앤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자일이라는 방법인데, 플랜 앤 도큐먼트 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코딩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리고 플랜 앤 도큐먼트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계획을 하고 그게 문서화가 돼야 되겠죠. 그게 문서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생기는 모든 액티비티, 모든 변화, 이거 다 문서화 시킨다는 거예요. 왜 문서화를 시키냐면은 이 방법은 코딩 전에 모든 걸 계획을 하고 디테일하게 다 정리해놔야 되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정보, 정확한 문서를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록이 돼서 문서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 코딩 시작하기 전에도 문서화가 많이 되어야 되고요. 코딩 중간에도 계속 문서화를 함에 의해서 지식을 계속 쌓고,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장점이 뭐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랑 일할 때는 좋아요. 왜냐면은 대기업에서는, 정부에서는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디테일한 계획을 원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걸로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랑 일할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랜 앤 도큐먼트 방법, 처음에 다 계획하는 방법은 보통 유즈 케이스와 요구사항 명세서,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쓰고 있고요. 그걸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서 스케줄링을 하고 비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다음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빨간, 파란색, 녹색이 제대로 된 거고요. 파란색이 실패한 뭐 이런 거죠. 레이트 됐거나 뭐 이런 건데, 별로 제대로 제때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끝난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해봤자 10% 정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딜레이가 되거나 버짓이 오버되거나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간단히 말해서 프로젝트의 모든 거를 처음에 초기에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잘 안 만든다는 거죠. 계획된 대로 가지 않는다 항상. 그래서 항상 오버 버젯이 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자일이라는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어자일이라는 방법은 뭐냐면은 처음에 모든 걸 다 세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뼈대 정도만 만들고 코딩하면서 디테일하게 가자는 게 어자일입니다. 코딩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스크럼이라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고요. 가장 중요한 백본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코딩을 하면서 우선 가장 바뀌지 않을 만한 내용,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코딩을 하고요. 그러면서 코딩을 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걸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하자는 건데, 아무래도 처음에 기본적인 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일도 별로 없고, 나중에 뭐가 바뀐 일들이 있다고 해도 보통은 바뀌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럼이라는 방법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너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러프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잘 안 바뀔 만한 거, 확실한 것부터 진행을 하면서 바뀔 만한 거는 나중에 하자는 거죠. 바뀌거나 아니면은 뭔가 변동이 심한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원래 어떤 내용들의 변동성은 좀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스크램의 목적인데, 또 스크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 기획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코딩을 계속 하는데 2주 내지 4주별로 계속 중간에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을 계속 내놓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버전 0.1, 0.2, 1.0 나오기 전에 이렇게 계속 버전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내놓는 거예요. 0.3, 0.4, 0.5 이렇게. 물론 그 각 버전들은 다 동작을 하고 있고요. 계속 버전별로 기능이 계속 추가된 채로 버전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어쨌든 계획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짜지 않고 우선은 할 수 있는 거, 잘 안 바뀌는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잘 안 바뀌는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디테일하고 되고 어드밴스드하고 뭔가 변동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스크럼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킬 수 있죠. 오버 버짓이나 이런 걸 막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스크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플랜 앤 도큐멘트 버전으로 가서요. 플랜 앤 도큐멘트 버전은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다 세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6가지 단계로 계획을 세우고요. 이 계획을 세우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 가고, 두 번째 단계 끝나면 세 번째 단계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게 바로 초기에 플랜 앤 도큐멘트 방법인데, 이거를 워터폴에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진행된다 해서 워터폴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의 단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고객을 여기서 만나요. 리퀘어먼트 게더링에서 고객을 만납니다. 고객을 만나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제품을 받는 건 마지막 단계 끝나면 받는 거죠. 요 사이에 갭이 고객을 만나고 나머지는 계속 회사 내부에서 작업만 하다가 여기 고객이 받는 그 결과물을 받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뭐 1년이 걸릴 수 있고, 프로젝트 길이가 2년이면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 2년이면은 사실 고객도 뭘 주문했는지도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객이 주문을 하고 받을 때까지 너무 기간이 기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을 적용한 스파이럴 모델이 나옵니다. 스파이럴 모델은 뭐냐, 이거 워터폴 모델과 비슷해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줘서 그렇지, 피면은 워터폴 모델이랑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말아줘서 그렇지, 피면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주기적으로 리스크 분석,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듭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목적은 고객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요 정도까지 진행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커스터머도 보면서 자기가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될 테고, 또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커스터머가 새로운 의견이 나오게 될 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중간중간 보면서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최종 결과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게 바로 이 스파이럴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파이럴 모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럴 모델은 워터폴 모델에서 줄 수가 없던 고객의 그 거리, 고객과 이제 개발팀 간의 거리, 고객은 초반에만 만나고 개발이 끝날 때까지 보지 않고, 뭐 이런 관점에서 스파이럴 모델을 통해서 계속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 준다는 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위험 요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RUP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백으로 가야죠. 예를 들면 그 리퀘어먼트 뭐 작성을 해서 그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리퀘어먼트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오류 발견됐어요. 리퀘어먼트 고쳐야겠죠.
요구사항 명세서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동안 개발팀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와야지 다시 작업을 하니까. 그럼 굉장히 낭비가 심한 거고 또 개발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놨다면 일정대로 안 될 테니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UP에서는 기본적으로 워터폴 모델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각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나서 예를 들면 여기 리퀘어먼트를 작성하는 단계에 코딩을 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구현도 시작을 하고요. 그 외에도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리퀘어먼트가 계속 길게 늘어지는 거는 뭐 수정되는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요.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개념보다도 각 단계별로 많은 요소들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진행된 게 RUP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오류가 생긴다면 이전에 워터폴 모델은 오류 다시 이전 단계 다시 돌아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시간 낭비가 생기겠죠. 이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을 줄이고 동시에 진행해서 뭔가 오류가 생겨도 바로바로 수정해서 반영을 하는 동안에 어떤 조직의 낭비가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RUP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플랜 앤 도큐먼트 방식이나 어자의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플랜 앤 도큐먼트 방식의 장점이라면은 정부나 대기업이랑 계약하기 좋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디테일한 계획을 원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디테일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 예측하면서 버젯이라든지 일정 짜기도 좋습니다. 특히 회사가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은 대기업에는 많은 브랜치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하기도 좋아요. 이 플랜 도큐먼트가. 그래서 그리고 특히 팀이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뭐 예측한 대로 대부분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아주 잘 완만하게 잘 구성이 되는 완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건 초반에 많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딜레이가 생길 테고요. 또는 예측한 대로 뭐 사실 많은 일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챌린지한 태스크들 항상 했던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는 새로운 어떤 타입의 뭔가를 만드는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하이엔드 제품들, 뭐 미래 5년 후에 뭔가를 미리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은 사실 아무래도 실패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플랜 앤 도큐먼트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게 좋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선택을 했으면 다음 단계는 이제 코스트, 비용 지출을 해야 되는데 코스트는 보통 두 번 지출을 합니다. 하면 비딩할 때 코스트를 재고요. 또 하나는 비딩한 다음에 뭐 일을 땄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비용을 계산을 다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한다라는 거. 근데 코스트는 보통은 이제 비용은 보통은 이제 보통에 두 가지 방법의 비용 계산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 즉 매니저라면은 경력이 5년, 10년, 뭐 20년 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요 정도 규모면 얼마 정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경험적인 방법이고, 근데 이런 방법은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너무 경험에 의존하니까 뭐 좀 돈을 좀 벌려고 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따려고 너무 싸게 수주한다든지 해서 뭔가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퀀티터티브 방법인데 뭐 펑션 포인트라든지 라인 오브 코드, 플러스 베이스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트 방법은 이제 라인 오브 코드는 역시 경험에 의한 부분인데 대충 라인을 몇 라인 정도 이 코드는 몇 줄 정도 될 거다는 규모를 좀 약간 측정을 합니다. 이것도 에스티메이트 경험에 의해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데 라인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생산성 우리 팀의 엔지니어가 한 달에 몇 줄 정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측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해 봐서 전체적인 규모를 따지는 게 라인 오브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라인 오브 코드의 단점은 프로젝트가 뭐 라인 오브 코드 자체가 경험에 의존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 라인 오브 코드가 언어마다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언어마다 또 달라요. 다른 데다가 뭐 자동화 도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라인 오브 코드로 에스티메이션 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비용을 계산할 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펑션 포인트라는 건데 펑션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스템에 이건 요구사항 명세서만 봅니다. 이건 요구사항 명세서만을 보고 인풋, 아웃풋, 인쿼리, 로직 파일, 인터페이스 파일 이렇게 5개를 보고 그 몇 개, 이 5개의 요소들을 이제 추출을 해냅니다. 그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들이 몇 개가 있나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한 다음에 요거에 기반해서 코스트를 재는 게 펑션 포인트고요. 그럼 요거의 각자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난이도를 설정해요. 심플, 에버리지, 컴플렉스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고 그 전체적으로 합산을 계산하는 게 바로 펑션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이건 비기능적인 요소들을 감안한 건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라든지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업데이트가 잘 돼 있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거는 그 매니저가 여기에 대답을 해요. 이거는 몇 점 정도 아예 없으면 0점이고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5점이고 뭐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스코어를 매깁니다. 매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합산값이 나올 텐데 거기에 요 공식을 적용해서 나오게 되면 펑션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요건 펑션 포인트인데 이게 그럼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프로젝트 예전에 회사에서 했던 유사한 프로젝트의 펑션 포인트를 같이 추출을 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상대적으로 예전 프로젝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리포트가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 펑션 포인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은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기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들, 구현 내용들을 아이템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각자에 대한 예상 기간과 그리고 실제 투입되는 엔지니어 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 단계, 구현 단계, 엔지니어의 숫자, 개발 기간을 작성을 해서 요거를 곱합니다. 곱하면은 전체적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요거 0.5에다가 2.5 곱하고 0.4에다가 5 곱하고 하면은 8.4가 나와요. 0.5에다가 4 곱하고 1에다가 3 곱하고 하면은 잠깐만 1에다가 3이면은 7.35가 아니라 7인데 계산이 뭐 잘못했지? 여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46이 나올 테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요. 7인데 0.54는 2고 6이죠 6. 자, 뭔가 좀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네, 이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요거는 각 단계에서 멤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네, 더합니다. 그냥 더해서. 그럼 이게 7.35가 아닌데, 6. 7.35고 이거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되는 건데 잘못 계산했습니다. 다 더해서 멤버스 몇 명이 인력이 투입될 것인가. 그래서 0.5라고 하면은 요건 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요거는 이거는 몇 명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몇 명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0.5명이 투입된다는 거는 한 달 기준으로 0.5명이고요. 뭐 한 달 동안
한 명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0.5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주간 투입되는 것도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계산하는 게 바로 이 방법, 코스트 베이스 방법이고요. 그리고 코코모2라는 게 있어요. 코코모2는 뭐냐면은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리유스 모델이라고 해서 뭐 자동으로 도구들이 생산된다든지 난이도 좀 복잡한 공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 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인데 퍼트 차트라는 거였어요. 퍼트 차트는 뭐냐면 태스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스크들이 있고 태스크의 기간이 있고 태스크의 준비물, 결과물, 마일스톤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그래프를 만들어요. 여기서 그래프에서는 요 화살표는 태스크고요, 요 네모는 마일스톤입니다. 이렇게 마일스톤 그래프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더미 액티버티라고 점선이 있어요. 점선은 뭐냐면은, 여기 태스크 보면은 여기에 테스트 코드는 준비물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두 개죠. 두 개인데, 여기 이 그래프의 특성상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요. 이 화살표가 태스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미 태스크라고 해서 실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테스트 코드에는 준비물이 4, 5가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점선으로 더미 태스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퍼트 차트고요. 이 퍼트 차트의 목적은 그림으로 쉽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에 얼마 정도 개발 이 기간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지 원하는 시간에 더 끝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데도 쓰이는 게 바로 이 퍼트 차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스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테크니컬 리스크,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오가니제이션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은 리스크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리스크 리덕션, 억셉턴스, 어보이던스, 프로텍션이 있는데, 리스크 리덕션은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죠. 확률을 줄이는 게 리덕션이고요. 억셉턴스는 그냥 발생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가자는 거고요. 리스크 어보이던스는 아예 발생할 만한 상황이 나지 않도록, 아예 어떤 리스크가 나올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게 될 테고요. 리스크 프로텍션은 약간의 폴트 톨러런스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두는 게 바로 바로 이게 리스크 프로텍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프로젝트에 발생할 만한 리스크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리스크의 발생 확률을 하이, 미드, 로우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 비용, 발생할 때 어떤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비용들을 정리하고 기대치를 정리한 다음에 그 기대치에 대해서 순서를 넣습니다. 당연히 기대치가 높은 걸수록 중요한 리스크니까 관리가 더 잘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들을 이제 리스크별로 액션들을 미리 지금 하고 하는 액션이 아니라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액션들을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리스크 리덕션 전략이나 톨러런스 전략들을 주로 적용을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특히 리스크 기대값이 높은 거일수록 더 높은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정리까지 해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학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